안녕하세요, 외동준수입니다. 드래프트 결과들 다 보셨나요? 야, 이거 완전 그냥 올킬 했는데 올킬. 네, 일단 올해는 1픽부터 모든 매체들의 예상이 다 틀려버렸습니다. 아래 이거 보일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피츠버그 파이러츠가 가장 첫 번째로 뽑을 선수가 헨리 데이비스가 될 거라고 예상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마르셀로 메이어를 1픽으로 다 꼽아놨어요. 어떤 매체가 뭐 CBS, 퍼펙트 게임, 뭐 히스로, 짐 칼리스, 조나단 메이어, 팬그래프 다 틀렸어요. 전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재미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예전 드래프트는 사실 선수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측정 방법이 없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죠. 그러니까 머니볼에 나오는 뭐 여자친구가 이뻐 이런 거예요. 막 그런 것도 이상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MLB는 구단별로 서로 다른 다양한 기준을 두고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선수를 분석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단순히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자기들만의 분석 모형에 넣어서 선수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팀들의 선수 분석 시스템은 압도적인 자본, 고급 인력,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양질의 분석 자료의 총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유망주 전문 매체 뭐 베이스볼 아메리카, 파이프라인, 베이스볼 프로스펙터스, 팬그래프 이런 제3자들은 구단의 드래프트 구상을 따라가지 못해요. 더 이상 이제 계속 못 따라갈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의지를 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 있는 빨대를 꽂아놓은 스카우트들이거든요. 아니면 구단에 빨대를 꽂아놓은 정보원들이거나. 근데 얘네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주겠죠. 대입이 자르니까. 그리고 구단의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오히려 각 팀들이 오히려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블러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번 파이러츠가 1픽으로 무조건 마르셀로 메이어 뽑는다고 했고, 오리올스가 카릴 왓슨 뽑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잖아. 한 달 동안 예상한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작년 드래프트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12픽 이내에 뽑힌다고 전망된 우한 고졸 투수가 있었어요. 제러드 켈리였죠. 정말 유명한 투수였어요. 근데 얘가 계속 밀리다가 47픽에 가서야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뽑혔습니다. 얘가 진짜 무슨 뭐 그런 사인어빌리티, 그러니까 매튜 앨런처럼 뭐 나는 이제 대학 가겠다, 돈 300만 달러 안 주면 나 대학 갈래, 이렇게 엄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밀리는 이유를 몰랐던 거지. 뭐 부상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구단들이 얘는 잘 키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패스를 한 걸 겁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단순한 정보 비대칭 때문일까? 그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 드래프트는 사실 이렇게까지 못 맞출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답이 나갔어요. 텍사스 레인저스 잭 나이터는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뭐 그거 빼고는 지금 다 틀렸잖아. 1픽부터 예상치 못한 픽들이 난무했어요. 일종의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축제였어요.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런 게 단순히 이제 정보 비대칭 문제 때문인가? 그건 또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각 구단들의 기조가 좀 다양해진 느낌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의 팀들은 언더슬라머니 전략 쓰지 않았어요. 언더슬라 전략이 뭐냐? 예전부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한도액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보너스 풀 혹은 슬람본이라고 하는데 라운드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피츠버그 파이러츠가 전체 1픽이었잖아요. 얘들이 쓸 수 있는 돈은 842만 달러예요. 헨리 데이비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근데 이거 다 안 줄 겁니다. 한 600만, 700만 이 정도 주고요. 남은 돈은 어디 쓰느냐? 그 다음 픽들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슬람머니인 겁니다. 네, 내일부터 계속 이거 이제 나갈 거거든요. 2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하고 그 다음 날부터 11라운드에서 20라운드까지 할 텐데, 여기에 이제 픽 밸류가 적힐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올해는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오리올스가 이걸 해가지고 다른 팀들이 좀 픽이 엉켰죠. 네, 그랬었는데 1라운드에서 헤스턴 커스테드, 얘가 랭킹 10위에 있는 애였는데 이 픽에 빨리 뽑아버렸죠. 그래서 돈을 별로 안 줬어요. 원래는 780만까지 쓸 수 있는데 520만까지 쓸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259만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에 쓴 거야. 4라운드 코비 메이어 그리고 5라운드 카터 바운너한테 여기서 쓴 겁니다. 얘네한테 원래 줄 수 있는 돈은 56만 5천 달러인데 175만 달러 줬고요. 42만 2천 달러인데 150만 달러 준 겁니다. 이게 언더슬라 전략이에요. 예전에 이걸로 성공을 봤던 게 카를로스 코레아랑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를 같이 뽑았던 그 드래프트 2012년,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장난 한번 더 치려다가 실패했던 브래드 에이킨 2014년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별로 안 썼단 말이죠, 옛날에는. 근데 이번에 많이 썼어요, 이 전략을. 그래서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약간 좀 주저주저하던 거를 쓴 거예요. 이거 다 언더슬라시입니다. 39위 랭크된 애를 로열스가 7등에 뽑았잖아요. 7픽에 뽑았단 말이에요. 양키스도 55픽에 뽑힐 만한 애를 20픽에 뽑았단 말이죠. 네, 이게 그래서 324만 달러인데 이거보다 훨씬 덜 주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언더슬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프랭크 모지카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누구였죠? 네, 트레이 스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애들리 러치맨이나 스펜서 톨켈슨 같은, 그러니까 재작년 1픽이랑 작년 1픽 같은 압도적인 1픽 후보가 아니면은
어지간하면 그냥 슬라문을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노골적으로 언더슬라스 썼던 그때 이후로 뭔가 좀 만연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보시면 1픽을 보면 에이킨 때 이때 파2가 났죠. 그리고 사실 스완슨이 1픽감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평가가 확고한 1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으니까 미키모니와 말 안 해도 뻔하지. 로이스 1픽감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슬라머니 보면은 좀 덜 줬죠. 그 전에 분명히 뭐 게리콜 800만 달러 준 애들이 있었는데 코리아 480만 이런 게 언더슬라십니다. 여기서 아낀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계약을 못하면 다른 데서도 여기서 아낄 수 있었던 돈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됐던 게 2014년에 1픽 브래드 에이킨을 뭐 건강 이슈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계약금 후려치려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원래 여기서 아낀 돈을 5라운드에 뽑았던 제이콥 닉스라는 애한테 주기로 했었어요. 한 150만 달러인가? 근데 여기서 픽이 날아가니까 그냥 걔도 계약을 못했죠. 휴스턴이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닉스가 휴스턴에게 걸어서. 어쨌든 당연한 일이 어떻게 보면, 왜냐면 1라운드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잖아요. 그러면 1라운드에서 슬라머니로 풀매수를 하는 전략보다는 1라운드에서 아낀 슬라머니를 가지고 다른 픽에서 뽑을 수 있는 선수의 등급을 야금야금 올리는 거야. 그래서 터질 확률을 분산시켜서 골고루 전체적인 드래프티들의 질적인 어떤 그런 툴들을 올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팀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근데 뭐 오해는 하지 맙시다. 이게 단순히 슬라머니 아끼려는 이유만은 아닐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팜 시스템에 가장 잘 어울리고 묻어나는 그런 유망주가 누구인지를 꼼꼼히 분석한 결과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드래프트 때마다 늘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팬의 입장, 우리들의 입장이죠. 한 드래프트 한 2달쯤 나오면은 목 드래프트 막 봐요. 목 드래프트라는 거는 드래프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한 그런 전문가들의 식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팀과 가장 많이 링크되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신뢰하는 전문가의 분석글을 꼼꼼히 정독을 해. 근데 얘가 드래프트에서 안 뽑혀. 그러면 막 멘붕하고 분노해요. 왜 저 딴 애를 뽑았냐고. 이건 이해가 돼. 왜냐면 팬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분석들 뿐이거든요.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서 어느새 세뇌가 된단 말이죠. 무조건 그 층으로 뽑아야 한다고, 안 뽑으면 망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낮은 랭킹의 애를 일찍 뽑아.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근데 높은 랭킹의 애가 내려와서 뽑으면 이야 올해 드래프트 잘했나 하면서 열광하는 거죠.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지금 메이어가 4피까지 내려오면서 뽑은 거, 아니면 뭐 타임 에덴이 랭킹 9였는데 32피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런 걸 두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단과 전문가의 정보 차이가 이미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하물며 팬들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10%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1%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 드래프트와 비교하면서 왜 쟤를 왜 뽑았지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손해라는 거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렇게 야구를 봐요. 구단이 하는 모든 무브에 의문부호를 달면은 좀 피곤해지죠. 왜 불펜 안 바꿔서 오늘 경기 던졌냐, 왜 번트 안 됐냐, 왜 이걸 트레이드를 이런 식으로 하냐, 왜 저런 애를 뽑았냐. 근데 팬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구단에서 바꿀 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간 이유가 있겠지, 번트 안 된 이유가 있겠지, 트레이드 할 만했겠지, 걔를 뽑을 만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래프트는 최소 3년 이상은 지켜봐야 되잖아요. 또 바로 결과가 안 나오잖아. 야구 같은 경우는 뽑은 애가 빅리그에 데뷔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데뷔를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 팀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별개의 무브가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차고차고 쌓여서 성적이 만들어지는 게 팀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게 야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건 혹은 실망하는 건 필요 이상의 감정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장은 2라운드부터죠.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둘째 날이 끝났을지 혹은 끝나기 전에 이게 올라갈지 모르는데 아마 끝나고 나서 올라가겠네요. 어쨌든 다 하고 나서 또 드래프트 리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팀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드래프트 이야기 잘 안 다룰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어요. 그냥 표면적인 되게 팩트만 적혀있는 컨텐츠만 아마 접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드래프트 누구는 고졸 누구로 뽑았고 누구는 대딩 누구로 뽑았고 이런 거.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진짜 팬질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에던 존스였습니다. 에피소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드래프트 정말 재밌었습니다.